안녕하세요. 서가산입니다. 어제 페소아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페소아의 성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보시면 페소아는 어렸을 때 5살 때 아버지를 여였죠. 그래서 양아버지를 따라서 남아프리카의 더반이라는 도시로 가서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영어를 배우게 되고 영어로 에세이를 써서 영국 여왕의 상을 수상하게 될 정도까지 굉장히 수준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7살 때 리스본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 이 리스본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인생이었죠, 이분이. 보시면, 자, 17살 때 리스본으로 돌아왔다. 자, 어떻게 생각해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5살 때 영국령의 남아프리카라고 한 낯선 환경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굉장히 감격적이면서도, 그리고 어렸을 때 어떤 그런 향수 같은 게 다시 환기되면서 고향에 돌아왔다는 그 안심감, 이런 것도 들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진짜 있어야 할 곳을 찾은 느낌, 그런 게 들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17살 때 돌아오는데, 페소아는 여기서 보시면 외교를 배우기 위해 1905년 리스본에 돌아왔다. 이 사람이 영국령 남아프리카에서도 살기도 했기 때문에 외교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외교관이 되거나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병치레와 더불어서 2년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까 저번에 유년 시간에서 봤었듯이 좀 왜소하고 이분이 여기 보시면, 그쵸? 좀 병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2년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데다가 이 당시 포르투갈의 주앙 프랑코라는 수상이 독재자였나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항해서 휴교를 많이 했나 봅니다. 자, 그래서 페소아의 학교도 휴교를 했나봐요. 그래서 그의 학업은 끝이 나고 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도 아프고 그다음에 학교도 다닐 수 없고 하니까 아마 도서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읽고 홀로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 이런 분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생각해보면 어떤 지식을 쌓는데 체계적인 방법으로 쌓지는 않았을 테니까 뒤죽박죽이었겠죠. 여러가지 지식을 체계 없이 습득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가지 뭐라고 할까요? 문학적인 작품 같은 것들을 자신이 손 가는 대로 닿는 대로 읽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그 불안의 책 같은 거 보면 그분이 읽은 책들의 성향이 굉장히 방대하고, 성향이 또 다양하고, 그 양도 방대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공부한 분들은 자신만의 주관이 뚜렷하고, 그렇죠?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문학자로서의 어떤 토양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구글 어스에서 리스본의 풍경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풍경하고는 좀 다르죠. 굉장히 고풍스럽고요. 보면 지금 3D인데 2D로 한번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그 도시 풍경을 위에서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보통 테니스장 같이 초록색으로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요? 천박한 녹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옥상이. 왜 그런 식으로 칠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면 이게 포르투갈의 그 도심은 이렇게 지붕이 다 테라코타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빨간색 그런 어떤 벽돌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통일감이 있죠. 그쵸? 아직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위트를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페르난도 페소아의 어떤 동상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골목길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 이런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페소아가 이제 일을 하러 가기도 하고, 또
문학 작품을 구상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참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기 공원 같은 것도 있네요. 여기 조금만 가면은 그 강하구, 대양과 연결되는 강하구가 이렇게 보이죠. 예, 이러한 곳에서 문학적인 어떤 성취를 쌓았다. 참 가보고 싶습니다. 리스본 얼마나 멋질까요?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세계 3대 미항이라고 하는데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죠. 또 패스와에 대한 또 뭐가 없을까요? 그래서 찾아볼까요, 한번? 예. 참 요즘엔 참 세상 참 좋아졌어요. 구글 같은 거 보면 할 수 있으니까. 봐봐. 이런 것도 있네요. 페르난도 페소의 눈으로 보는 리스본 뭐 이런 거 한번 가볼까요? 안 가지나요? 가지네요. 예. 컴퓨터가 조금 느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예쁘네요. 이거 벌써 이 벽지 같은 것도 가봅시다 한번. 예. 쭉 대서양 저쪽에 이 포르투갈이죠. 여기요. 그렇죠? 예. 리스본입니다. 예. 여기 어디로 가나는지 모르겠네요. 어디로 가네요. 예. 보시면 이거 페소아의 초상이죠. 예. 아까 전에 위키에서 볼 수 있었죠. 360도 되네. 야, 신기하네요. 예. 보면 이거 페소아에 대한 무슨 그런 자료관 같은 데인가 봐요. 이거 보시면 뭐 이렇게 목탄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생도 해놓고 뭐 그렇게도 해놓고 막 그런 걸 알 수 있네요. 예술가들한테 수많은 영감을 준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화가들도 이분의 초상도 그리기도 하고 이분에게 영감을 얻어서 예술 작품도 창작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페소아가 살던 그런 방인 것 같습니다. 집이라든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낮 공간과 밤인 것 같은데 아름답네요. 이렇게. 하지만 좀 빈한한 어떤 그러한 막 부자처럼 보이는 그런 방들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 소시민의 개관시인이다 뭐 이렇게 별명도 붙였지만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보시면 또 1907년 그는 현재 미국에서는 DMB라는 회사로 돼 있나 봐요. 미국의 상업회사에서 일하게 된다. 문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하게 됐네요. 아마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겠죠. 문학으로는 돈이 벌리지 않았을 테니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 9월에는 조모가 사망해서 물려받은 약간의 유산으로 독립출판사 엠프레자 이비스를 설립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엠프레자 이비스라고 하는 독립출판사를 설립했다. 2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할머니께서 돈을 물려주셨는데 그걸로 뭐 자동차를 사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독립출판사를 차렸다. 참 대단하죠. 그렇죠? 예, 아주 자신의 꿈을 향해서 착착 이제 그걸 진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표의식이 확실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비록 실패로 돌아가 1910년에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얼마 만입니까? 한 2, 3년 만에 그냥 망해버린 거죠. 예. 그런데 이비스라는 이름은 지금도 그의 중요한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 이비스가 제가 알고 있는 이비스인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주석을 볼까요? 영어로 나와 있네요. 예, 영어가 약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어쨌든 이비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문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오비드의 시 이비스. 오비드. 왜 오비드라고, 야군가 뭐,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죠. 그 이비스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오비디우스가 변신 이야기로 유명하죠. 그 아우구스투스 시대. 아우구스투스가 내전을 제패하고, 이제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실질적인 황제가 되었을 때,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친구도 받고, 그래서 이제 공화국을 그 예전에 원로원 중심의 원로원 중심 직정관이 2명 있었던 공화정에서 이제 사실상의 황제정으로 가는 시기죠. 그래서 오비디우스가 자신이 집권함에 따라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소문이 좀 추문이 있는 그런 여성들, 뭐 자신의 친척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정없이 추방하고 그랬는데, 오비디우스도 뭐 연애시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풍기문란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추방시켜버리죠. 네. 그때 지은 씨 중에서 이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추방된 어떤 오비디우스와 자신을 좀 동일시했을 가능성 이런 게 있죠. 이 사람도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남아프리카 있을 때에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페소아는 제대로 끝내지 못한 자신의 학문으로 돌아와서 그가 받은 영국식 교육에 스스로 공부한 포르투갈 문화를 덧붙였다. 아, 이것도 참 자신이 그러니까 유아기 때 영국의 수많은 문학 작품을 섭렵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영국은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그때 문학은 굉장히 영국색도 강하지만 세계 보편주의적인 어떤 그런 정서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이런 어떤 그런 정서적 어떤 보편성에 대한 감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포르투갈에 와서는 이제 포르투갈의 특수성에 대한 것에 눈을 뜨는 거죠. 민족 정신 같은 것에. 이걸 융합시켜서 자신만의 색채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 위대한 예술들은 이런 식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이 융합될 때 완성되는 것 같아요. 보면 재즈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즈도 흑인 연가에서 왔다고 하지만 클래식 음악의 화성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의 그 교류, 특성과 보편성의 교류, 거기다가 더해서 시대 정신, 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 이런 것을 갈구하는 어떤 그런 시대 정신이 결합해서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성황을 이루게 되죠. 이런 것처럼 페소아도 그러한 시대 정신을 이제 잘 파악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문학적 방향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1910년 정도 되면 애국심이 표출되는 시기라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그쵸? 보면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혁명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될 텐데 1차 세계대전은 이제 이러한 민족주의의 충돌이었죠. 굉장히 어떤 자국 중심주의도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면서 그러한 이제 시대 분위기에 어떤 이 사람도 페소아도 참 민감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쭉 좀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책자로서의 페소아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페소아는 리스본에 왔는데 이후 리스본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 그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 리스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까 이 도시 여기에 완전히 이제 푹 빠진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은 이 리스본의 어떤 그런 문화적 정서를 그냥 진짜 그야말로 모든 걸 흡수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보통 여행을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어떤 한 곳에 붙박혀서 하는 정주형 작가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파리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던 뭐 그러한 시인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어떤 그런 문학적 영감을 얻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죠. 이건 다 성향의 차이라고 할 수 있고 어느 게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페소아의 이명 중에서 가장 알려진 게 바로 이겁니다. 베르나르도 소아레스. 이게 바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해왔던 불안의 책이라는 이 사람의 저서에 나오는 이명,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주인공의 이름인데 그 자기 자신을 반영한 이름이죠. 그래서 소아레스는 두라도스가의 사무실에 앉아서 바스케스 사장 밑에서 일하는 회계사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그래서 소시민풍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진짜 작은 회사에서 근근히 삶을 이어가면서 문학에 대한 꿈을 잃지 않는 그러한 어떤 화자의 이야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절망하기도 하지만 작은 것에서 또 기쁨을 느끼고 또 문학적인 어떤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참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책에서 베르나르도 소아레스는 이 장소들이 풍기했던 분위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리스본에 대한 그러한 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책을 읽고 있으면 진짜 어느덧 리스본의 그 거리가 풍경이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머릿속에 선하게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인생 이야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당시 포르투갈 리스본의 젊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의 성지 중에 하나였던 카페가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레이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브라질레이라. 벌써 포르투갈의 수도가 브라질레이라잖아요. 포르투갈의 수도래. 포르투갈의 식민지 중 하나가 브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레이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의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름이죠. 포르투갈 대영광의 시대. 그렇죠? 보시면 여기 작은 카페예요. 작은 카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데 그 안에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교류를 나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그 피카소가 같은 그 예술가들도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서 그 세탁선이라고 하는 카페에서 굉장히 교류를 많이 나눴다고 하죠. 아인슈타인도 그 스위스의 카페 같은 곳에서 친구들하고 바이올린 키고 이렇게 잡담도 하고 그러면서 영감도 얻고 그랬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 페소아의 그 리스본 시대의 모습인 것 같은데 역시 지독한 근시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알의 안경을 끼고 계시고 코스튬도 멋있게 기르시고 댄디네요. 그쵸? 소시민이지만 단정하게 차려입고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차려입고 멋을 적당히 부렸다는 것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이렇게 좀 단정하게. 그래서 이 브라질리라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이제 그 예술가들과 함께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분은 여기 카페인데 카페에서 커피 브라질은 또 커피로 유명하잖아요. 커피 생생지로 유명한데 커피를 마시기보다 이렇게 와인을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저도 와인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이 포르투갈 와인이 굉장히 유명해요. 포르투 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그러죠. 알코올 강화 와인. 그래서 그 브랜디를 섞어서 와인에 도수를 높여요. 그런 와인이 있습니다. 약간 달짝지근한 와인인데 저는 그 포르투 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포르투갈 와인 그냥 와인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포르투갈 와인도 맛있어요. 근데 보면 지금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유럽은 말이죠. 그 와인이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접하기 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딱 마시는 그러한 음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병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오크통에서 이렇게 직접 따라서 드시는 것 같죠, 그렇죠?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술 마시고 글도 쓰고 그러셨다고 해요. 지금 이 브라질레이라라고 하는 카페는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그 페소아가 그 테이블에 앉아서 글 쓰고 있는 그런 동상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삶 이렇게 그 카페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봅시다. 페소아는 자신을 신비스러운 애국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신비스러운 애국주의자. 그러니까 그 애국주의자 그러면 우리 무슨 깃발 들고 나와서 그 전투적인 애국주의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가 최고다 이런 쇼비니즘 이런 국가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애국주의자.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죠? 그 낭만적이고 그다음에 리스본의 아름다움 이런 것을 또 그리려고 하고 이러한 사람 이런 복잡한 어쨌든 여러분 문학가들은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좀 약간 모순되는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품고 지향하려고 하는 변증법적 지향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가들은 중에는 진짜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군주제에 동조했지만 부활을 반기진 않았다.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찬양하기도 했나봐요. 그 포르투갈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식민주의적으로 어떤 그런 제국주의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모순되는 태도지만 그것을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네. 또 자기는 영국 전통에 맞는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또 시의 형식이나 이런 거, 시 형식 또 불안의 책 같은 거 보면 그 내용 형식 같은 것들은 사실은 혁명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이지만 또 그런 실험적이기도 했던 그런 거. 보면 거침없는 지식인이었으며 이것도 이게 이상한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거부했어요. 근데 또 파시즘도 거부하고 가톨릭이라고 하는 또 종교적인 것에도 반대했다.
저번에 유아 시절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나오죠. 어떠한 것에도 소속되기를 거부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거 대부분의 사조에 반대하고 그랬던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기도 했지만 막상 군사 독재를 하기 시작하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중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 하지만 이런 복잡한 어떤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명을 많이 썼겠죠. 이명. 스스로 자신의 내재해 있는 모순들을 그대로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작품 같은 것들은, 예, 이런 것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브라질레이라라고 하는 커피하우스에 유명한 거기에 있는 기념 동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 작품 같은 걸 이렇게 쭉 설명을 해도 제가 사실 메시지 같은 걸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책도 메시지라는 책이 있나 봐요. 근데 이런 거, 시가 있는데 이런 걸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깜냥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읽어본 책은 다만 불안의 책이라고 하는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지금 출판된 그 세계 전집에 일부로 출판된 불안의 책이라는 것은 제가 수없이 읽어봤기 때문에, 예, 그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글을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실 겁니다. 제가 강추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 제가 한 가지 도움 말씀을 드리자면, 한 번에 쫙 이렇게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예. 그건 일기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쓰여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읽을 때 하나하나, 하루하루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하루에 페소아의 하루에치의 글을 읽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렇게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천천히 읽으시면서 리스본의 분위기, 그리고 외로움, 고독 속에서 어떤 구원, 문학적인 구원을 추구하고, 작은 희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뻐하고, 예, 그러한 어떤 소소한 소시민적인 어떤 그런 감수성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위대한 심오함, 이런 걸 조금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추드리는 건 불안한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자, 이분 보시면 참, 이 얼마나 멋있으십니까? 근데 보시면 벌컥벌컥 드시는 것 같죠? 그래서 언제 돌아가셨냐? 예, 불과 47살의 젊으신 나이에, 지금도 놀라운 건이지만 사인은 알코올 중독에 의한 간경병과 췌장염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보니까 결혼하셨다는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지금 와인을 따라놓고 테이블에 놓고 시를 쓰시거나 글을 쓰시는 게 커다란 악이었겠죠.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그쵸?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와서 또 말도 걸고 그랬겠죠. 예. 그 광경이 참 눈에 절절합니다. 예. 참. 어쨌든 제가 이제 이분의 인생 이야기를 여기까지 다 읽어드렸고, 예. 페소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